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 최고 관심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밖에는 없다. 서울 강북을에서 이 지역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이 탈락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장을 어젯밤 받게 됐죠. 하위 평가를 받았던 박광원, 윤영찬, 김한정 의원 등이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한 셈이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비명 행사가 완성됐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치 못하다. 왜 박용진은 30m 뒤에서 출발시키냐.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비명 행사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에 또 한 사례를 더하느냐.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이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강경 지지 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용진 의원이 감점을 받은 끝에 경선에 탈락한 사실은 민주당의 공천이 친명 패권 공천 그 자체임을 증명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명 행사에 대미를 장식했다고까지 비판을 했어요. 화면을 보면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꼴찌 점수들 받았던 비교적 하위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김영주, 설훈, 박영수, 홍영표는 당을 뛰쳐나갔고요. 반면에 김한정, 박광원, 윤영찬, 박용진 의원들은 일단 당에 남기로 했는데 이 감점의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최명우 의원님. 네. 박용진 의원이 본인 몇 점 받아서 몇 점 감점 받아서 경선에 졌다. 이걸 공개를 다 했고 그러면서 당에 남기로 했다. 박용진 의원의 속내를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어차피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결선 투표에서 졌는데 저렇게 되면 그 지역구에서는 출마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뭐 다른 지역으로 또 뭐 그 이재명 대표가 공천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그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당에 남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냥 일종의 뭐 분노가 치밀지만 그 달리 어떻게 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당에 남는 것으로 보고 이제 차후를 도모한다. 뭐 이런 아마 생각일 텐데 뭐 차후가 있을지 없을지 뭐 그건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예. 그러나 저 이제 강북을이라는 지역이 워낙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 과연 그 지금 저 이제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저 점수가 맞는다면 그래도 정봉주 의원이 꽤 많이 박용진 현역 의원에 육박을 했다. 그거는 그 역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봉주 의원을 전 의원을 전폭적으로 밀어준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 하위 10%라는 이 페널티의 벽을 아마 박용진 의원이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본인도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1차 경선에서 3인 경선이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저게 처음부터 2인 경선이었다면 혹시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3인 경선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처음에 그 하위 10% 평가를 받았을 때부터 박용진 의원의 어떤 그 출마 배제 뭐 이런 부분은 그때부터 잉태됐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님께 질문 하나 더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당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입당을 했다면 51대 48이면 정봉주 전 의원의 선전. 다만 여기서 만약에 지역 주민 응답률이 좀 더 높았다면 박용진 의원이 해볼 만했었던 겁니까? 그것도 쉽지 않았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 뭐 비명계다 이런 것들이 다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라도 뭐 결국은 지금 뭐 비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용진 의원의 패배는 페널티, 그러니까 하위 10% 평가 때부터 이미 예고가 됐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입장문에서 믿을 수 없는 결과 말씀드리게 돼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박용진 의원이 추가 입장은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한때 동료였던 지금은 개혁신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는 파란 잠바 민주당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KK라 그랬거든요. K 지역에 가서
K와 경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로구 누가래? 구로구 김인영이래. 조금 밖에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소신과 상식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4년 전 제 지역구에 와서 저를 잡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 한 번 만나면 버려 이제 K 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야.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조금 밖에 저희 뉴스탑10 수년 전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이 신조어 단어 기억하실 텐데요. 그중에 조와 금, 개혁신당에 몸담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싸우자. 더 이상은 민주당에는 조금 바퀴가 없다. 뭔가 동병상련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오랫동안 이제 정당을 쭉 지켜보면서요. 이번 민주당 공천만큼 그동안 당 권력에 어떤 쓴소리를 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잘려나가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YS, DJ 이렇게 삼김씨가 있을 때도요. 사실은 당내에 이런 비판적인 세력들 한 30% 정도는 항상 보장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당의 어떤 건강성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면 사실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알려지고 그나마 어떤 당 권력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이고 좀 견제했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에 사실은 공천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조금 박해라고 상징되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당내에 이제 비주류이면서 본인의 어떤 주장들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 대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이야기, 당 대표를 정말 제일 잘생겼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아마 당에 살아남기 힘든 게 바로 민주당의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정당, 이런 경직된 정당이 과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당대표가 자 이쪽 방향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닌데요 라고 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복당하는 이런 정당이라면 얼마나 경직된 정당입니까? 이런 정당이 바로 저 우리 위쪽에 있고 저 중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을 지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제 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 당대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원들 필요 없어요. 다들 왜냐하면 거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토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 그러면 거기 가고 만약 안 가면 전부 다 잘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얼마 전에 김남국 의원 그 코인 관련해서 그 비판했던 8명의 청년 정치인들 이번에 한 명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금 정당의 현실입니다. 그 이른바 코인 논란 비판했던 청년 정치인들 얘기는 저희가 뒤에 좀 더 준비했으니까 자세하게 좀 더 논평을 나눠보기로 하고, 김준욱 대변인님, 물론 조금 밖에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개혁신당 올해는 메시지 때문에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정봉주 전 의원 과거에 금태섭 지역구에 이른바 표적 출마해서 논란이 있었다면 또 한 번 이게 친 이재명 당의 결정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글쎄요, 그런 지적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또 지역 선택을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어떤 그 정해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좀 전에 결과를 보면 박용진 의원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이게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느냐. 당원들, 권리 당원들의 투표에서의 그 득표 수나 예. 또는 이 일반인들이 누구냐면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거기에서 받은 득표수가 거의 비슷하게 일치됐다라는 것은 특정한 세력, 특정한 어떤 정치적 그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당의 잔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박용진 의원은 이번 이 경선을 통해서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당내에서 물론 현역 의원으로서 배지를 달고 할 수 있는 더 많은 쓴소리와 역할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민주당 내에서 잔류함으로써 박용진 의원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크게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런 정치적 자산을 이번에 쌓은 것 때문에 앞으로도 더 당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는 근데 이제 믿을 수 없는 결과라는 표현을 즉각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어제 발표된 또 하나의 경선 결과가 있었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하루 만에 구제가 됐던 대장동 변호사,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의 법률 대리인 김동아 변호사도 서울 서대문 갑에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 11년 차로 있고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부터 참여하여 대장동 사건에서 법리 검토와 재판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민변에서 활동하고 병로펌에 있으면서 민생과 기업, 경제관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당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무 의원님, 사실 어제 몇 분 지난주부터 그 민주당 소속의 패널 분들, 전문가 분들이 저희 뉴스탑 때 출연하셔서 다른 문제보다는 특히 이제 김동아 변호사의 구제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들 스스로도 부적절한 논평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경선 4등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됐다, 공천장 받았다. 평택갑에 원래 출사표 던졌다가 접었고 서대문 갑으로 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구제받은 거에 대해서는 오늘 김동아 변호사는 본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는 본인이 압수수색 참여해서 대장동 사건 법리 검토, 재판 진행 주도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정진상 씨의 대장동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저기 쭉 이렇게 나오지만 저런 과정을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들은 잘 알 거라고요. 특히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면서 이 서대문갑 권리당원이 아닌 전국 권리당원 70%의 비중으로 저걸 그 지정을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건 바로 탈락 이 번복이죠. 그러니까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이 이 3인 경선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 재판에서 뭐 2차 가해를 했다 뭐 이런 논란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면접 과정에서 이미 그거는 걸러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걸러지고 나서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성치훈 부의장을 그 3인 경선에 포함시켰는데 똑같은 이유로 다음 날 성치훈 부의장을 제외시켜 놓고 김동아 변호사를 그 3인 경선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권리당원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동아 변호사를, 그러니까 정진상 그 전 실장의 대장동 변호사를 공천을 주기로 한 모양이다. 예. 라는 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니까 결정적으로 표가 그 김동아 변호사한테 쏠렸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선 승리했어요. 권지은, 김기현 두 예비 후보들 제치고 저기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본인이 이제 9.4일생으로 구제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 살아 돌아온 김동아 인사 올립니다. 몰표 부탁드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표를 제가 계산해보지 않아서 몰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제됐고 4위에서 본선행을 확정지은 좀 이례적인 화면은 분명히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법률 대리인들, 이재명 대표 측의 법률 대리인들, 대장동 변호사 3인이 모두 이번 총선에서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밖에서는 휠체어를 거부하셨지만 안에서는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조사에 응하셨고 많이 좀 지치는 모습도 보였는데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개발했습니까? 지역 사건 개발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 하냐 이것이.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변호사까지도 바꿔서 넣었던데요. 김동아 씨인가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아보니까 물론 그 소정석 국장님 금천에 출사표 던졌던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는 낙천을 했어요. 다만 이렇게 또 모아보니까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처럼 정말 이게 공천 대납하듯이 문제 제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다양한 측면 중에서 이제 그 측면에 주목해서 본다면
그걸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다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 등등 아니면 법률 대응을 전체적으로 총괄했던 여러 가지 변호사들 전부 다 이른바 이 대장동 변호사들은 공천을 다 받았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충분히. 그렇게 되기까지 마쿠에서 이제 그것을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공천을 했는가 이것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드러난 현상을 보고서 보면 아 여기도 변호하던 분이고 여기는 또 정진상 실장 변호하던 분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좀 의식했던 것 아닌가, 뭔가 그것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분석하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이번 민주당의 공천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난 총선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할 때 그 획득한 다수의 현역 의원들은 이른바 친문계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가 됐고 또 지난 대선에도 출마하고 앞으로 대선을 또 도모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공천이야말로 자신의 세력을 확실하게 확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회이기 때문에 공천을 통해서 이른바 주류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확실한 이른바 친명 세력의 정립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이 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까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도왔던 사람들 또 자신의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의회에 진출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다양한 고려를 하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이 저 변호인들 그 검사 출신들이 공천을 받은 부분도 그런 측면의 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